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별 해는 밤에 들려주는 한국사 별밤사를 진행할 작가 손정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의 고단함과 기쁨을 정리하는 밤에 우리나라의 역사, 그 흥미로운 역사의 무대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재미있는 우리의 역사를 들으시면서 온 몸의 긴장을 푸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첫 세관에 대해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관세 문제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지요. 수출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관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는 무역의 장벽이기 때문이죠. 관세를 매기는 세관은 세계와 우리나라가 만나고 교역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세관이 세워졌을까요? 첫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의 근대식 서양과의 교역을 위한 세관은 1883년 인천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이전에 부산에서 세관의 일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의 부산은 일본과의 통관 업무만 하고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은 관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니까 하는 수 없이 관세 협상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이고 서양과의 교역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세관에 해당하는 업무가 인천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세관이라 하지 않고 바다해를 써서 해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청나라 해관에서 조직 명칭을 포함해 그 시스템을 가져온 흔적을 볼 수 있겠죠. 조선의 인천 해관은 갯벌과 바위 투성이었던 제물포 해안가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가장 인기 있는 수출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물론 쌀 같은 물품들이 볼륨에 있어서는 가장 컸지만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홍삼이었습니다. 홍삼을 수출할 때는 15%의 관세를 매겼는데 다른 품목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고를 늘려서 근대화 작업을 서두르고 싶었던 고종은 관세 수입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왕은 일본에 조사 시차단을 보내 우리보다 앞서 서구식 관세 행정을 연구한 일본을 벤치마킹하도록 했죠.
이제 해관, 즉 세관을 열면서 서구식 세관 업무에 밝은 전문가를 영입해야 했습니다. 왕은 조선의 해관 업무를 총지휘할 사람을 원했고 청나라에 머물고 있던 독일인 멜렌도르프가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나먼 독일에서 태어난 멜렌도르프는 어떻게 해서 조선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당시 청나라의 실세였던 이홍장이 청나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멜렌도르프를 왕에게 적극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멜렌도르프는 인천 해관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기 직전인 1882년 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두터운 수염을 기르고 기골이 장대했던 멜렌도르프는 조선인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전에 천주교 신부 같은 서양인은 조선에 들어와도 주로 숨어 지내야 했기 때문에 서양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조선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멜렌도르프처럼 당당하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서양인은 드물었던 것이죠. 당시 조선 사람들은 멜렌도르프를 태운 가마가 잠시 멈춰서면 신기해서 다가와 손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멜렌도르프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요? 멜렌도르프는 조선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상당히 만족해 했습니다. 멜렌도르프는 왕을 아련하기 위해 입궐했을 때 연미복에 훈장을 달고 갔습니다. 조선 왕의 신하로서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 쓰고 갔던 안경은 벗어두었죠. 왕은 첫눈에 멜렌도르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멜렌도르프가 청나라에서부터 자신을 데리고 와준 조영하의 조언을 듣고 조선말로 왕에게 인사를 올리는 정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런 멜렌도르프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죠. 왕은 멜렌도르프에게 한양에 좋은 기와집을 하사하고 통리교섭 통상사무 협판이란 벼슬을 내렸습니다. 왕은 또 어느 날 대궐에 상궁을 보내 멜렌도르프의 몸 치수를 재개했습니다. 이 독일인에게 조선 관복과 관모를 착용하게 해 조선 국왕의 신하임을 각인시키려는 생각이었죠. 조선 관복과 관모를 쓴 멜렌도르프는 목참판으로 불렸습니다. 목인덕. 이것이 멜렌도르프의 한국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멜렌도르프는 조선의 초대
총세무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총세무사의 월급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300테일이었다고 합니다. 테일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생소하시죠? 테일은 당시 청나라에서 유통되던 은하였습니다. 300테일을 2달치 정도 받으면 한양에서 번듯한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고액이었습니다. 목참판으로 불린 멜렌도르프는 그 유명한 갑신정변에서도 등장합니다. 멜렌도르프는 고위급 신하로서 우정국에서 열린 축하 파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의 사주를 받은 자객의 칼을 맞고 민영익이 피를 흘리며 파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피신시켜 치료를 받게 한 사람이 멜렌도르프였습니다. 멜렌도르프가 피신시키지 않았다면 민영익은 살아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서구 문물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왕은 멜렌도르프에게 자문을 했고 조선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묘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왕은 이모군란으로 좌절된 근대화 작업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처지였습니다. 이에 멜렌도르프는 당호전을 발행하시라는 의견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멜렌도르프는 러시아의 유명한 황제도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 화폐를 주저한 사실을 들어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이죠. 그러나 김옥균은 멜렌도르프의 당호전 발행 건의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옥균은 당호전이야말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신 일본에서 차관을 빌리자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김옥균은 자신의 일본 인맥을 자랑하며 큰 소리쳤고 울릉도 벌채권과 고래 포획권 등을 담보로 차관을 빌려올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김옥균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1883년 인천 해관으로 돌아가 볼까요? 인천 해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주위는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건물도 창고처럼 썰렁하고 궁색했죠. 세관이라는 서양식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1883년 그해 봄 외국인 해관원 몇 명이 조선으로 입국했습니다. 인천 해관을 책임질 해관장을 비롯해 항무장과 서기, 경비, 보트맨, 정원사까지 필요했던 것이죠. 영어를 쓰고 말할 줄 아는 인력이 대거 필요했습니다.
청나라에서 활동하다 조선에 들어온 멜렌도르프는 독일인이었기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인들이 해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조선 해관에서 근무하면 월급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심지어 유럽 귀족들도 조선으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해관원이었던 메르젤의 경우는 난폭해서 악명을 얻었지만 이제 밝은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제물포가 개항하고 해관이 들어서면서 외국인과 관련 업종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기 시작하자 제물포 땅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거류지는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좁았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보면 경제특구와 강남 상구의 성격이 합쳐진 곳이랄까요? 그러니 얼마나 금싸라기 땅이 됐겠습니까? 이를 내다보고 메르젤이란 해관원은 이후 제물포 땅을 사들여 큰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관에서 흥미로운 또 하나의 사실은 기상 관측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상품이나 승객을 실은 배가 들어오려면 기상 상황도 매우 중요했죠. 해관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6차례 기압과 온도, 풍향과 풍속, 습도, 구름, 강우량 등을 꼼꼼히 측정해 기록했습니다. 해관에서는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에 심각한 질병이 함께 들어오는 건 아닌지 검역도 실시했습니다. 서양인이나 일본인 의사를 해관 주치의로 두었고 방역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배가 들어오면 배에 올라가 환자가 있나 확인하고 전염병에 걸린 경우는 월미도에 있던 격리병원에 수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배가 들어온다. 제물포 앞바다에 배가 들어오면 대기하고 있던 작은 배, 나룻배가 쏜살같이 움직입니다. 해관 쪽으로는 큰 배가 곧바로 들어올 수 없어 작은 배가 출동해 배에 타고 있던 사람과 짐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승객과 짐을 작은 나룻배로 옮겼는데 나룻배는 아무나 저어서 하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해관의 공식 나룻배에는 배 옆구리에 PB, 즉 Passenger Boat, CB, 즉 Cargo Boat라는 걸 나타내는 영문을 적고 있었습니다. 세관에 등록된 고유 번호와 함께 표식을 달고서 말이죠.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소년이나 장정이 나룻배에 탄 채 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해관 앞에는 나룻배가 실어오는 짐을 받아줄 지객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홍삼이 가장 인기 품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때문에 홍삼을 밀반출하려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배에 몰래 숨겨서 나가려는 자가 많았고, 해관원들은 그런 배에 올라가 오감을 동원해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홍삼의 독특한 향에 매우 민감해 수색하는 데 후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해관원들은 권총을 들고 가 이들을 제압하며 밀수품을 적발했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순시하는 배에 대포까지 설치해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홍삼같이 고가의 밀수품을 적발하면 적발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넉넉하게 쥐어주었습니다. 몰수한 물품은 경매에 붙였는데 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적발한 직원이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홍삼을 고약하게 밀수하려는 자 중에는 청나라 사람이 많았고, 이들은 거칠어서 해관원들을 무기로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해관에 무더기로 몰려와 난동을 부리고 해관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기도 했죠. 세관은 다소 고압적인 곳이라 통관을 하려는 사람들의 기가 죽는 곳인데, 일본인도 남학신을 신고 시끄럽게 딸깍거리면 외국인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이 하이. 지적받은 일본인은 서양인 해관원에게 몸을 낮추며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죠. 해관 일이 점점 많아지고 조선 해관이기 때문에 조선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인으로 일할 사람이 시급했고,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883년) 관립 영어 학교인 동문학이 세워졌습니다. 그해 10월부터 15살 이상의 영특한 자질을 보이는 자를 뽑아 영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영국인 헬리팩스가 조선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학생들은 이듬해 8월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우수한 학생 중 한 명이었던 홍우관은 18세의 나이에 해관 방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역관을 많이 배출했던 가문인 남양 홍씨 집안 출신의 홍우관은 해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멕시코 은화로 6달러를 첫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홍 씨는 타이드 웨이터, 우리나라 말로 검자수라 불리는 일을 맡았다고 하네요. 홍 씨가 영문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필체를 보면 서양 지식인의 필체처럼 정갈하면서도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멜렌도르프도 필체가 깔끔하고 세련됐는데 홍씨의 필체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선생은 조선인들의 외국어 습득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세관이었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수출 강국으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